국방부가 어제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방부가 훈련 내용을 바꿔서라도 공동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동이 아니면 혼자서라도 훈련은 하겠다는데 연기를 발표한 상황에 굳이 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은 25일에 발표하겠다면서 참석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김해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살과 14살 남매 2명이 숨지고 같이 있던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신원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한국가스공사 내부 고발자 신원을 가스공사에 고스란히 알려줬습니다. 연료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장점 때문에 전기차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값이 워낙 비싸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허위 정보가 문제는 있지만 정부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논란이 왜 시작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12월로 예정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을 연기한다. 어제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됐는데 오늘 우리 국방부가 아니다, 확정된 게 없다고 미국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먼저 안정식 기자 보도부터 보시죠. 국방부가 오늘 오후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해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훈련 연기를 발표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이 훈련 연기를 제안했지만 정경두 장관은 훈련을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미 공군기가 한반도로 출격하지 않더라도 먼 거리에서 데이터 링크 방식으로 연합훈련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측 제안을 검토해보라고 했고 이달 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군사 대비태세 유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우리 군 단독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미국 공식 발표와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이 발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상의를 한 건지 몰랐던 건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건 뉴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빼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판단이 군 내부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율한 결정이냐는 질문엔 위에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미국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며 군의 자체 판단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실제 공군은 그동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은 지속되는 것이 좋다고 공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때문에 남북 간 군사 합의와 이딴 한미 연합훈련 연기로 대북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실무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국방부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 관련 부서 역시 군의 오늘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지는 않았던 분위기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결자 해제할 사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조율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팔수록 태산인 사립 유치원들 문제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정부, 여당,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저희가 따로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결과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는 걸로 법에 못을 박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비공개가 하시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청은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사립 유치원 감사 기준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통일된 감사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결과뿐 아니라 원장의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거나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고 앞으로도 만일에 이 역할을 제대로 이분들이 못하면 사실 이 일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사립유치원에 하나 더 짐이 지워집니다. 다 따로따로 원생을 뽑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모까지 추첨장마다 나눠서 찾아가야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게 정부 시스템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유아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직접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 신청과 등록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도입 첫 해인 2017학년도 2.5%, 2018학년도엔 4.8%만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결국 휴가를 내고 유치원 설명회나 추첨에 직접 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감사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유치원 학부모들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비상식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남 김해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는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살과 14살 남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더니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2층에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4살 A군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0호인데 그때 불 났다고 여기 바깥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확인하고 뛰어내려왔지. A군의 부모는 외출 중이었고 아이들을 돌보던 이모도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불이 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Нет, Костя, он где-то в 2015 где-то приехал, в 2015-16 году, где-то так. 필로티 구조라 화재에 취하겠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주차장엔 화재 경보기조차 없었습니다. 화재가 난 원룸에는 스티로폼 단열 외장재가 사용되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돼 짧은 시간 안에 불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이번 불로 남매와 함께 한 방에 있던 다른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도 큰 화를 입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어른들도 없었고 불이야 같은 한국말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제대로 대피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성준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4층까지에는 15가구가 사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화염과 유독성 연기는 1층 주차장에서 유일한 출입구인 중앙계단을 통해 2층으로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숨진 4살 A군 남매와 형 그리고 이종 사촌은 이 건물 2층의 한 방에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은 불이 나자 방에서 나와 오히려 불길이 올라오는 1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했을 때 2명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나머지 2명은 2층 계단 입구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 무조건 1층 밖으로 나가려다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피난통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하염 유입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이야 하는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큰 화를 당했을 거란 안타까운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외국인이고 어리기 때문에 한국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빨리 대피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숨진 남매의 부모는 모두 취업비자로 들어온 합법 체류자들이며 아이들은 최근에 입국한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한 사람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답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도로 돌진해 2사람을 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청원글에 불과 5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거나 사망처럼 피해가 큰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년 이내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삼진아웃제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데 박 장관은 철저한 시행을 다짐했습니다. 또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법정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엄격하게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낮추고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될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늘 유명 아이돌인 워너원, 에일리 같은 가수가 나오는 기부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객 2,000명이 제 시간에 들어가질 못해서 꽤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서트가 한창 열리는 공연장 앞에 수많은 인파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오후 5시부터 열린 공연이 절반이 지난 6시 반쯤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돕겠다며 마련한 한류 드림 기부 콘서트인데 입장 지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번호받으라고 오전부터 몇 시간을 줄 서게 하고 오후에 또 공연 4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라고 해서 줄 서고 거의 7시간 정도. 레드존이란 자리에 20여 명의 팬이 먼저 입장도 시작되기 전에 무대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이 먼저 들어간 팬들을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했고 그러는 사이 레드존 관객 2,000여 명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주최 측은 이들이 행사 관계자인 척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은 일본으로 가야 될 그분이 안 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입장권은 무료로 배포됐지만 온라인에선 최고 20만 원의 암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70 몇 건, 80 몇 건 정도를 찾아냈는데 표하고 똑같은 그런 도형표가 나오고. 공연은 저녁 7시 40분쯤 끝났고 뒤늦게 입장한 팬들은 1시간 정도밖에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감사원 조사관이 직원이 고발을 했네요 하고 가스공사에 고발장을 그대로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알고도 감사원은 징계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감사원에 이 사건 감사를 요청했던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내부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예? 완전 뭐 전부 내가 했다고 그러네, 내가.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러 공사 감사실에 갔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는 서류가 우리 감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하는 거 인적사항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우리 감사실에 넘겨져 버린 거예요. 감사원 조사관이 A씨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공사에 알려준 겁니다. A씨는 감사원에 엄중한 문책을 요청했지만 이 조사관은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주의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감사원 규정에 조사자가 신문 공개를 하면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죠. 조사관이 팩스로 A씨의 인적사항을 공사에 보낸 건 인정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사가 A씨의 고발 사실을 유추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답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 A씨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 8일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연예인이 되려던 20대 여성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혐의로 40대 매니저에게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합의를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판사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0대 남성인 A씨는 자신과 계약을 맺고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보낸 메시지를 무죄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뒤 기가하면서 오늘 감사하다, 이걸 기억하고 더 발전해야겠다고 A씨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A씨는 여성이 동의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 잘 보이려 보낸 것이라는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만 연예계 데뷔가 가능할 것처럼 말했던 점, 피해 여성이 추행을 당한 뒤 A씨에게 사무적인 메시지만 보낸 점에 비춰보면 해당 메시지를 동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뒤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위의 상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인 언행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가 오늘 새벽에 별세를 했습니다. 이제 독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부인 김신열 씨만 남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김성도 씨는 1991년 독도에 정착한 독도 주민입니다. 태풍에 집이 무너져 한때 울릉도에 나가 살기도 했지만 지난 2006년 국민성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지은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빗물을 받았으면서도 김 씨는 독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 안 살아보면 그거를 모른다 그래. 이거 살아봐야 그거를 찐맛을 안다니까. 이거 멋지다 그래. 김 씨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증거이며 증인이었습니다.
독도를 처음 방문한 대통령도 김 씨부터 찾았고 역사의 주요 순간들도 그를 불러냈습니다. 독도에서 첫 부재자 투표가 있던 날에도 그전에는 울릉도까지 나가 전부 다 이렇게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3세대 이동통신 개통일에도 김 씨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지금 많이 깁니다. 내 머리 아파 또 이게 동납니다. 간이 좋지 않아 아플 땐 화상 진료를 받고 헬기로 무태 나와야 했지만 김 씨의 독도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원만 계셨으면 그냥 난 독도 더 갈란다 하시면서 들어가시고 아버님의 마지막 사명이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의 독도가 좋아서 지키려고. 베트남전 유공자이기도 한 김 씨는 79년을 일기로 이제 영원한 독도 지킴이가 됐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화이팅! SBS 노동규입니다. 갈수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되는 데 많아지고요. 전기차도 꽤 보이는 편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느나 보다 싶은데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기차 주인들을 만났습니다. 국산 중고전기차를 800만 원에 사서 몰았던 박모 씨는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터리와 연결된 완속 충전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값이 무려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부품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차값에 지금 600만 원이면 차값의 한 80%가 부품비라고 지금 하는데. 지난달 충돌 사고가 난 주부 강모 씨도 비싼 수리비가 불만입니다. 전기차로만 생산되는 모델이라 범퍼 같은 일반 부품까지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사고 한 번 나가지고 1,000만 원 깨질 거였으면 이 차 안 샀죠. 거의 보조금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주요 부품값이 보통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데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의 경우 2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일반 준중형차 한 대 값과 비슷합니다. 보급 대수도 워낙 적고요. 또 아직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워낙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 기간이 지나거나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지만 수리 비용을 낮추는 정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 박찬 기자와 더 얘기를 해보죠. 박 기자, 수리비가 거의 차값 비슷하게 나온다.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은 살 때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리 알고 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앞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셨듯이 아직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부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 전기차를 개발할 때 든 비용도 부품 가격에 그대로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면 배터리 값만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연결된 부품이 한 3,4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게다가 이 전기차를 고칠 수 있는 수리 인력도 많지가 않아서 인건비까지 비싼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기차를 고칠 때 항상 비싼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범퍼 같은 보통 부품을 고칠 때에는 일반 차와 비슷한 돈이 듭니다. 자, 올해 지금 2만 대가 팔렸고 앞으로 갈수록 더 팔릴 거란 말이죠. 좀 대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네, 확실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은 가지고 계신 차나 사실 차에 보증 기간과 범위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기차에서 특히 비싼 게 배터리인데 보증 기간이 짧은 건 5년부터 긴 건 8년까지 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제 처음 차를 사는 고객에 한해서는 배터리를 평생 보증해준다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전기차 전용 보험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보험이 처음에는 전기차의 전기가 바닥이 났을 때 견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든지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이 범위가 넓어져서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고장났을 때 배터리 가격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사기 전에.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차 잘 만들어서 일자리 늘려달라고 GM대우한테 축구장 60개 넓이의 땅을 30년 동안 공짜로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GM대우가 며칠 전에 회사를 둘로 나누면서 빠져나가기 쉽게 몸집을 줄인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인천시가 이 땅을 돌려받는 걸 검토한다고 나섰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한국 GM 차량주행시험장과 기술연구소입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며 2004년 당시 GM대우에 무상으로 빌려준 땅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 GM에 제공한 주행시험장의 부지 회수를 법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빌려준 건데 최근 GM의 모습이 그런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먹튀 논란을 부른 법인 분리에 GM 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다면 부지를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구매 캠페인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민들의 화난 정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국 GM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설립 취지와 투자가 지금도 그 처음의 계획과 다르지 않게 잘 시행되고 있고 이런 점이 오해 없도록 인천시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GM 본사와 최대 공장이 인천 부평에 있는 만큼 인천시의 강경한 태도는 사태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법인 분리를 의결한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라며 파업을 비롯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정부 여당이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허위 정보가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논란이 왜 시작됐고 뭐가 문제인지 먼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는 모습이 많이 존다는 것은 그 치매의 하나의 증상과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구독자가 3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인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 논평처럼 전한 소식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데 이런 걸 가짜뉴스라고 부릅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무부는 중대 사안이면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업체가 유통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유튜브 등은 다 외국 회사인데 가능하지 않다고 맞섭니다.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사회도 가짜뉴스를 정의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규제가 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이미 규제를 하고 처벌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진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짜뉴스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 조작 정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가짜뉴스 처벌을 밀어붙인다면 정말 가짜뉴스가 사라질까요? 이어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네, 최근 한 야당 의원 지지 게시판에 퍼진 글입니다. 전북 완주에 가면 전주 김 씨의 시조묘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여기에 성묘하는 방안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라북도가 예전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아이디어로 검토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니고요. 특정인을 겨냥한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법무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막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면 성묘 글을 유포한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논객이죠. 필명 미네르바한테 바로 이 조항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고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 위헌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공익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지금까지 발의한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지 따져봤습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 또 저희가 취재한 교수들은 가짜뉴스 정의가 불분명하다, 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입법 만능주의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법안마다 가짜뉴스 정의가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글들이 가짜뉴스로 몰릴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해외여행 떠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순재 신구 선생님처럼 노년층이 여행을 가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인데 이분들도 여행자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2살 이준달 씨는 최근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신청했다가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102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신데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80노인이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불이익을 받으면은 사실 좀 억울하죠. 여행사가 든 근거는 2003년 마련된 보험업법 시행령. 질병 사망의 보장 만기가 80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상해, 질병 등을 아울러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외 촬영을 가려던 배우 이순재, 신구 씨도 이런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아예 70세만 넘어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를 받았는데 커다란 보험료가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절을 한 거죠. 70대 이상 해외 여행자는 지난 2015년 4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올해는 8월 현재 43만 7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편의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원에게 이 약관을 고치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맞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시행령을 적절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금강 상류의 민물 가마우지 수백 마리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이 민물 가마우지 떼가 쏟아내는 배설물 때문에 숲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이용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집단 서식지인 세종시 미호천입니다. 물가를 따라 무성하게 자란 숲에 민물 가마우지들이 수십 마리씩 떼지어 날아듭니다. 금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한 뒤 이곳 나뭇가지마다 빼곡하게 내려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일정 시간 잠수해서 물고기를 먹고 나면 반드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숲 전체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나뭇잎은 제 색깔을 잃었습니다. 가마우지 배설물로 하얗게 뒤덮인 겁니다. 가마우지 떼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숲속입니다. 나뭇잎과 바닥까지 온통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저기 깃털이 널려 있고 나무 몸통도 배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강한 산성 탓에 잎사귀들은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들이 이곳에 날아든 것은 2년 6개월 전. 지금은 4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여기 산다니까요. 이게 철새인데요. 네. 헛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난 1월 전국에서 관찰된 민물 가마우지는 15,700마리.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6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번식지 주변 생태계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이정은이 국내 여자 골프 KB금융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메이저 2승과 함께 상금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박인비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이정은은 첫 홀부터 버디를 잡아 챔피언주에서 맞선 오지현과 이다연을 압도했습니다. 4번 홀에서는 티샷이 물에 빠졌는데 세 번째 샷을 기막히게 홀 옆에 붙여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동반자들이 제풀에 무너져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고 이정은은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15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한화 클래식에 이어
올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만 2승을 올린 이정우는 상금 2억 원을 추가해 오지현을 제치고 상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전관왕 석권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미국 큐스쿨 나가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마무리 ADT 대회도 잘해서 꼭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는 17번 홀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세타를 줄이는 뒷심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PGA 투어 더 CJ컵에서는 올해의 선수 브룩스 캡카가 최종일 8타를 줄여 합계 2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게리 우드랜드의 거센 추격을 받은 캡카는 16번 홀에서 그림 같은 칩인 버디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18번 홀에서는 16,000 관중 앞에서 6m 이글 퍼트를 집어넣고 화끈하게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캡카는 시즌 첫 우승과 생애 첫 세계 랭킹 1위 등극에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은 김시우의 공동 23위입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남자 프로 배구에서 최근 2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쳤던 OK저축은행이 개막 3연승을 달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OK저축은행의 쿠바 출신 새 외국인 선수 요스바니가 시즌 초반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스바니는 서브 에이스 4개, 블로킹 4개를 포함해 35점을 몰아치며 KB손해보험을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주전 세터 황태기와 외국인 선수 알렉스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며 개막 2연패를 당했습니다. 호날두가 유럽 5대 축구 리그에서 사상 처음으로 통산 400골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호날두를 추격하고 있는 메시는 팔을 다쳐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화려한 기술과 힘을 앞세워 거세게 몰아쳐도 터지지 않던 역사적인 골은 전반 18분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동료의 슈팅이 굴절되더니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지나 호날두 앞으로 흘렀습니다. 호날두는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가볍게 밀어넣은 뒤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대기록 작성을 자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만 395골을 넣었던 호날두는 올 시즌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한 뒤 5골을 더해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호날두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사상 최초로 통산 400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호날두의 선제골에도 유벤투스는 제노아와 1대1로 비겨 개막 후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는 프리메라리가에서만 390번째 골맛을 보며 호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듯 했지만 4분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땅을 짚다가 오른팔을 크게 다쳐 3주 정도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최근 부진으로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맨유의 무리뉴 감독은 또다시 속을 태웠습니다. 첼시의 2대1로 앞서던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30초를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내줬고 상대 코칭 스태프의 도발에 격분하는 등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일본 여자 프로골프에서 안선주 선수가 올 시즌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한국인 최다 우승 기록도 28승으로 늘렸습니다. 밤사이 일부 중서부 지방으로는 미세먼지가 조금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공기 중에 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운전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맑은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기온은 19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와 부산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화요일에는 중부지방, 금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